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하는 남현인순 의원실의 임순영 보좌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보통 토론회 하면은 자리가 시작한 이후에 채워지기 나름인데 오늘은 굉장히 열공하는 독서실 같은 분위기, 아마 기자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오늘 이 성형 사망이라는 이 주제가 저희 관심을 많이 끄는 주제이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그런 아젠다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책 토론회를 저희가 하다 보면은 늘 그렇듯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현안이 되는 것들을 다루다 보니까 좀 즐거운 마음보다는 좀 이렇게 가라앉은 마음으로 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떻게 보면 그런 사회적인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사회적으로 만들어지거나 강요된 어떤 기준과 또 상업화된 어떤 의료 행위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서로 만나는 지점에서 생기는 죽음을 부르는 그런 비극적인 문제인데요.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잇따른 성형 사망, 예고된 비극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바쁜 일정 중에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의 오재세 위원장님이 이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간단히 모셔서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실까요? 예, 최동희 의원님께서 지금 또 법안 소위에 빨리 가셔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인사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법안 소위에서 제 법안 공청회가 지금 시작되고 있어가지고 제가 부득을 먼저 하게 됐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니까 1980년대 초반에 제 친구들, 음대 친구들을 보면은 이제 학년마다 단체 사진을 찍는데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되면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사진이 찍힌대요. 그때 그만큼 이제 성형이 또 유행해서 또 한때 어느 모 유명 인사께서 일본에 가서 턱을 깎고 오는 양악 수술을 했다 그래가지고 한때 소문이 많이 돌았던.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그만큼 이제 지금에 와서는 성형 수술이 이렇게 일반화되기도 하고 또 최근에 조정래 선생님의 정글만리에도 이 성형외과 의사의 어떤 가장 이 안 좋은 케이크 쓰겠죠. 어떤 사망 사고를 통해 가지고 집안이 다 망해 가지고 중국에 가서 이 성형 수술을 하게 되는 이런 이제 소설에까지 나올 정도로 이 대한민국에서의 성형의 활성화 그리고 성형 수술 사고로 인한 사망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 사회 비판 소설에 나올 정도로 이 보편화가 돼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지난번 국감 때 이 성형외과 이런 의료 사고, 사망 사고에 대한 거를 보면서 이제 마취과 훈련을 받지 않았다든가 내지는 또 기본적인 응급 의료 장비가 없다라든가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을 이제 지적을 했긴 했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대책을 만들 것이냐. 성형외과 의사협회였나요? 강남의 어느 성형외과는 지하 2층에서 지상 18층까지 완전히 빌딩으로 돼 있는 성형외과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그래서 그러나 개별 의원에서 행하고 있는 성형수술 실질적으로 내용을 따지고 들어가면 이제 소아과나 산부인과가 줄면서 발생했던 문제점이라는 지적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과연 의원급에다가 어느 정도의 이거를 안전장비를 갖추게 해야 될 것이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의원급 몇 개가 좀 모여가지고 좀 규모를 갖춰가 좀 안전하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지만 그거는 시장 경제에서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남인순 의원님께서 이 토론회를 좀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참 반갑게 이 자리에 임했는데 여기 이상윤 박사님 연구 발표로 그렇지만 제가 제일 반가운 분이 그늘 텔레비에서 많이 듣던 저는 얼굴을 잘 몰라서 이 범기영 기자님 이름이 있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언론 분야에서 관심을 가져주면은 좀 좋은 결과와 대책이 나오지 않겠는가. 원래 국회나 정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언론이니까. 그래서 좀 오늘 나오는 대책과 결론이 그냥 토론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저희가 국회에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반영이 잘 되지 않는데 언론이나 방송에서 얘기를 해주면 대책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정부에서. 그래서 오늘 토론회가 진실로 그런 대책을 만들어가지고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토론회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끝까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 법안 공청회가 시작돼가지고 저는 좀 미리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다음으로 오늘 토론회를 또 공동으로 주최해 주신 남윤순 의원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윤순 의원님은 보건복지위원회뿐만 아니라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남윤순입니다. 예, 오늘 우리 같이 최동익 의원님과 함께 어떻게 보면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성형 사망 사건 관련해서 오늘 토론회를 갖게 됐는데요. 오늘 토론회에서 이 발제가 참 어려웠을 것 같은데 맡아주신 우리 이상윤 건강에 대한 책임연구원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지정 토론을 맡아주신 한국여성민우회 김희영 여성건강팀장님, 그다음에 최근에 KBS에서 계속 사실은 이 문제를 다뤄져 왔는데 우리 범기영 기자님 자리 잠깐 비우셨는데 곧 오실 것 같고요. 그리고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박영진 윤리이사님, 한국환자단체 연합회 안상호 정책이사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구홍보 선임조사관님,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과의 양윤석 팀장님 감사를 드립니다. 앞에서 이제 최동익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작년에 이제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 성형간호가 최근에 1년 사이에 한 5배 이상 사실 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의료간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5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는 거 굉장히 사실 이 의료광고 중에서도 이 성형과가 많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제기를 했고, 이 문제를 계기로 해서 제가 보건복지부에다가 성형 코디네이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것이 무면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상담 행위가 이런 것도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 성형이 어느 정도가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실태 조사가 필요하지 않냐라고 보건복지부에 꾸준하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 아직 그걸 어떻게 조사해야 될지조차도 지금 접근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어떤 공식적인 통계도 없는데 또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뭐 한국 성형 기술이 굉장히 우수하다라는 이유로 또 뭐 의료 관광 이렇게 내세우면서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성형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국제적인 어떤 사업으로까지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겠지만 특히 이 무분별한 광고 문제를 저는 이제 계속 제기를 해왔던 부분인데요. 미래를 위한 투자라면 심지어 성형 제출까지 하자 뭐 이런 것까지 권하고 있는 이런 사이가 너무 좀 비정상이 아닌가. 아름다움만 강조하는 이런 광고들, 이런 부분들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성형 광고를 포함한 어떤 성형 산업의 합리적인 어떤 규제 방안, 이런 부분들이 정말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때가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대한성형외과의사회에서 일부 성형외과에서 대리수술과 면허 대여 같은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규제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편으로 다행으로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오늘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토론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자리를 발제와 또 사회와 토론을 맡아주신 우리 또 허윤중 교수님께서 또 사회를 맡아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함께 잘해주신 언론인 여러분들한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최민희 의원님도 오셨습니다. 예, 지금 미방위에서 활동하시면서 평소에 젠더 이슈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보이시고 계신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최민희 의원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보건복지위원회의 오재세 위원장님의 축하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성형 사망 예고된 비극인가 하는 주제로 오늘 이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최동익 남윤인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허윤정 교수님, 또 주제 발표를 해주신 이상윤 선생님, 또 성형외과협회 박영진 이사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많이들 함께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성형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성형외과 의사회에서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국민께 드리는 글도 발표를 하셨습니다. 엊그제. 그래서 오늘 이 토론회가 대한민국이 성형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는 토론회가 되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와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그 말씀하시는 중에 새정치민주연합의 노영민 의원님 도착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갈 텐데요. 이제 그 토론을 이끌어 주실 분들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론회 중에 이제 좌장을 맡아서 수고해 주실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의 허윤정 교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발제를 맡아서 수고해 주실 건강과 대안의 이상윤 책임연구원이십니다. 의사이기도 하시지요. 다음 토론을 해주실 분들은 저희 자료집에 있는 순서대로 소개를 해 올려드리겠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의 김희영 여성건강팀장님이십니다. 지금 자리를 잠깐 쓰셨네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상호 정책이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아까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형 사망을 좀 심층 보도하셨던 분이시죠. KBS 범기영 기자님을 토론자로 모셨습니다. 다음은 대한성형외과 의사회 박영진 윤리이사님이십니다. 맞습니다. 다음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구홍모 선임조사관이십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부에서 나와주셨는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양윤석 팀장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여성민우회의 김희영 팀장님 지금 자리에 돌아오셨습니다. 그럼 앞으로 남은 시간, 주어진 시간 동안에 활발한 토론과 좋은 의견 나누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제 마이크를 저희 토론의 좌장이신 허윤정 교수님께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두 주최 의원실로부터 시작 전에 어떤 요구를 받았냐면 논의가 너무 많고 토론자, 발제자 모두 하실 말씀이 많으니 여유 있게 진행을 해달라. 근데 항상 그 여유 있게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인 척도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아서 적절히 여유 있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강남에 전철역 그다음에 지하철 광고, 가이, 페이스오프. 그래서 심하게 표현하면 도저히 이 사람이 원래 이 사람이었는지 알아볼 수 없다. 그렇게 의논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두 의원실이 주축이 돼서 잇따른 성형사망 예고된 비극인가 이런 주제로 저희가 시작을 하겠는데요. 우선 발제하시는 이상윤 선생님 발제를 먼저 듣고 저희가 얘기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PPT가 내려오네요. 그럼 자료집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집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전반적인 오늘 제가 발제할 내용의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제라고 할까요? 전제라고 할 부분들을 한 3가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발제를 시작할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저는 이제 오늘 그에 대해서도 토론이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오늘의 주요 주제는 성형수술 중에 미용 성형입니다. 성형수술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사실 미용 성형이 아닌 가령 이제 화상을 입은 흉터 환자들 하는 수술도 있고 그 밖에 다양한 이제 성형 수술들이 있는데 오늘 이제 논의의 주제는 미용 성형 수술로 한정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성형 수술이 아예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미용 성형 수술 자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저는 필요성이나 효용성을 아예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입장은 아니고요. 그렇다면 이것이 적절하게 사회에 어느 정도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것이 그렇게 이제 필요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전제에서 오늘 토론의 그 필요성이 도출이 되는 건데요. 그런 필요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안전하지 못하게 또 질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 성형 서비스라는 게 분명히 지금 현재 의료 서비스이기도 하지만 시장에서 상품으로 거래되는 상품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뭐 보건복지부 정책과에서도 나오셔서 말씀하셨겠지만 이게 건강보험에서 커버하는 영역도 아니고 지금 현재 의료 서비스의 영역으로 되어 있지만 법정 비급여라고 해서 건강보험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비급여 서비스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실태나 이런 것들도 파악하기 굉장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시장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근데 이게 공정한 시장이 지금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또 하나의 문제의식입니다. 상품이 거래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시장에서 표준적인 거래를 통해서 될 수 있어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모두가 해피한 그러한 형태의 시장이 형성되는 게 바람직한데 현재 한국 성형 서비스 시장은 공정한 시장도 되지 못한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문제의식의 출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두 가지 문제, 필요한 서비스이긴 하지만 요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개선 방향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도 사실은 성형외과 의사회가 굉장히 하기 힘든 일을 지난주에 했죠. 사실 한국의 의사 집단이 사실은 굉장히 팔이 안으로 굽기로 유명한 집단이어서 특히 내부 자정작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비해서 그간 많은 사회적인 비판들을 많이 받아왔었는데요. 사실 외국의 전문가들은 사실은 전문가적인 권위나 아니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과정이 내부의 쪽정이들을 과감히 내부적으로 도려내는 작업들을 스스로 해냄으로써 사실 국민들한테 인정을 받고 그들의 권위나 이런 것들을 사실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부족했었죠. 근데 지난주에 성형외과 의사회에서 내부 조사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발표를 해주셔서 또 오늘 토론회가 더 조금 심도 있게 의미 있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러한 작업들이 조금 더 뒤에 발제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한국의 미용 성형 실태는요 파악하기 힘듭니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힘듭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료집에는 통계를 하나 가져다가 제출을 했지만 사실 이 통계도 정확한 통계라고 할 수 없고요. 성형외과 의사들이 자체적으로 외국의 학회에다 보고한 통계인데 많이 누락이 되거나 부정확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정확한 통계라고 할 수는 없고 대충 어림잡아서 그 규모를 추측할 수 있을 정도의 통계지 정확한 통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성형수술이 왜 그러면은 얼마나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특히 미용 성형수술이 통계를 잡기 힘드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건강보험 영역에서 커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건수나 이런 것들을 보건복지부 정부 당국에서도 파악하기 힘든 이런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불가능한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성형시술이나 이런 것들이 다 아무리 비급여 영역에서 진행되는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국세청에 다 하면은 세금 신고를 하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자료들의 도움을 받으면 실태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이 규모가 그렇게 완벽하게 파악돼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나 자료집에 제출한 이런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보더라도 한국에서 성형수술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세계 1위냐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거라고 봐요. 이 통계에서는 세계 1위로 나왔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이 통계 자체가 그렇게 정확한 통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여부를 정확하게 판별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라는 것들은 틀린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고요. 실제로
한국의 성형과 관련된 외국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보도를 하고 특히 한류와 관련 지어져서 외국에도 한국의 성형 시술이나 수술, 미용 성형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많이 유명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환자들이 특히 중국 환자들 중심으로 많이 오고 있죠. 근데 그 규모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러면 이로 인한 부작용, 아까 제가 이제 위험한 상황, 그러니까 질 관리가 잘 안 되고 안전하지 못한 채 이제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이런 부작용이나 위험과 관련된 통계는 있느냐? 이것도 없죠. 이것도 없고 제가 자료집에 제출한 거는 소비자원회에서 그 관련된 상담이나 아니면은 그 구제 처리를 한 통계만 했는데 그것도 뭐 아주 실제 부작용이나 위험 사례 아주 일부분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 현재 한국에서 성형수술이 많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문제가 어느 규모만큼 그리고 얼마나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통계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데 그럼 무슨 정책 방향을 논의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가 질문이 될 수 있겠죠. 물론 일면 타당한 말입니다. 사실은 실태를 파악해야 그 다음에 올바른 원인 진단을 할 수 있고 그 원인 진단에 따라서 대안이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국에서 이 미용 성형의 질 관리와 또한 공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실태 파악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실태 파악하기 전까지는 논의를 미루고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그런 것은 아니죠. 사회적인 정책, 사회정책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이런 논의들이 사실은 어떤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온전하게 되는 것도 있지만 이번에 불거진 것처럼 어떤 그걸 저희 그 의학 용어는 센티넬 이벤트라고 해서 어떤 특정한 이벤트가 있은 이후에 그 이벤트가 왜 생겼는지를 서로 분석해 가면서 그런 것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경주되면서 전반적인 향상이 이루어지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미용 성형 같은 경우에 요즘 불거졌던 이런 굉장히 안타까운 사망 사례가 그 사례를 이렇게 저렇게 되돌이켜 봄으로 인해서 한국의 미용 성형과 관련된 산업의 전반적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또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저의 전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었던 것들, 그리고 잊을만 하면 자꾸 그러한 사건들이 불거지는 것들, 그 규모는 지금 추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이제 부작용이나 위험들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를, 그런 것들이 상당히 적지 않게 벌어지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그런 것들이 벌어지는 원인에 대해서 한번 되돌이켜 봐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거시적이거나 문화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특히 한국에 이제 가부장적인 문화가 남아 있음으로 인해서 여성의 몸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품화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외모 중심의 것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굉장히 심하다든지 또는 고용시장에서 이런 외모가 차지하는 비중, 이런 것들이 크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다 지적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오늘 논의하고자 하는 주요 주제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왜 이렇게 안전하지 못한 성형시술이 계속되고 있느냐, 그리고 왜 공정하지 못한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특히 의료적인 측면에서 저는 원인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니 해도 경쟁이 너무 심하다는 게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지금 성형외과, 특히 미용 성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서비스 공급이 너무 과다하게 되면서 경쟁이 너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용 성형 수술은 성형외과 의사들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 비밀이지만 의사가 아닌 사람들도 미용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되니까 서비스 공급이 너무 과다한 거죠. 서비스 수요는 미용 성형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될 것인지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일반적으로 의료 영역에서 미용 성형 서비스는 가격 탄력성이 굉장히 커서 그 경제가 어려워지면 성형하는 사람 별로 없어지고 경제가 좋아지면 조금 더 많이 생기지고 이렇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 수요 자체가 굉장히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이런 측면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과다한 서비스 공급 체계 시장 속에서는 수요가 얼마든지 창출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필요 이상, 그 필요를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또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필요 이상으로 지금 현재 이 서비스와 관련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 제일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쟁이 이렇게 치열해지면요, 그 의사들에게 의료 윤리를 기대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일반 국민들은 그래도 의사인데 국가가 면허를 줬는데 전문인인데 아무리 경쟁이 치열하더라도 자신들의 직업 윤리는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기 쉽겠지만 시장에 내몰려서 존폐가 만약에 그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면 의료인으로서의 명예나 직업 윤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되면 어느 의료인이라든지 극단적인 그리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경쟁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것은 자연히 이제 질 관리가 안 된 서비스 그리고 어떠한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꼼수들 그리고 매출을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과잉 서비스 판매 행위들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의료 윤리와 관련된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그런데 이런 경쟁이 치열한 걸로 인해서 그럼 이익은 누가 가져가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경쟁이 치열해져서 사실 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또 비용이 떨어지고 일반적인 시장은 그렇죠. 일반적인 시장은 경쟁이 치열해지면 그만큼 서비스 공급자들이 질을 더 높여서 소비자한테 선택받으려는 노력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가격을 떨어뜨려서 소비자들이 조금 더 싼 가격에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발생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성형시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그와 똑같은 일반적인 시장과는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질은 떨어지게 되고요. 그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인한 피해를 국민들이 보게 되는 이런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득을 보는 건 그럼 성형외과 의사들은 미용 수술을 하는 의사들은 이득을 보느냐? 이득을 보는 의사들이 있죠. 근데 아주 극히 일부의 의사들, 그러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성형외과 의사들처럼 굉장히 극단적인 형태로 상업화되거나 공장식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그리고 외부 자본의 힘을 요즘 공공연하게 이제 또 얘기되는 게 성형외과 의원들이 사실 그 본인이 병원장으로 있지만 사실 그 병원의 실제 주인은 건물주다 내지는 뒤에 금융자본이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얘기되는 성형외과들도 있어요. 그거는 이따만한 건물에 하나 그 성형외과 들어가 있는데 그 건물이 자기 건물이 아닌 거죠. 자기가 명의 있는 자기 걸로 돼 있는데 사실은 돈 투자는 제2금융권이나 아니면은 부동산 땅 투기 업자들하고 결탁이 돼서 그들한테 건물을 사실 지원을 받고 그들에게 매달 이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거기서 이제 성형외과를 하는 그런 의사들도 많이 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그 의사는 거기서 그 이윤을 뽑기 위해서 굉장히 더 상업적인 형태로 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내몰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의 그럼 이유는 누가 가져가느냐? 그 부동산 업자, 투자한 투자업자만
사실 이윤을 가져가게 되고 그 안에서 일하는 성형외과 의사들도 사실은 제주는 곰이 넘고 뭐 그건 누가 가져간다고 사실은 그 제주 넘는 곰의 역할밖에 의사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사실 경쟁이 치열해졌을 때 피해는 국민과 다수의 성형외과 의사들에게 돌아가게 되고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득을 보는 것은 일부 성형외과 의사와 사실 금융자본이나 부동산 업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현재 구조가 기형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을 사실 정부가 방임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부분들을 너무 더 활성화시키는 지금 측면들이 있어서 더 문제입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현재 의료관광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이런 이제 성형외과 수술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특히 이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지방자치단체에 가면은 이름은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의료관광 특구니, 의료관광 메카니 이런 식으로 해서 특정한 지역을 성형외과와 관련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이런 것들을 설정해 놓고 각종 특혜를 주면서 재정적인 그리고 여러 가지 법 제도와 관련된 특혜를 주면서 사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이제 의료관광으로 지금 굉장히 큰 국부를 창출할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현재의 의료관광으로 한국에 오는 환자 수가 작년에 많이 잡아봤자 한 20만 명 이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적은 숫자죠. 근데 이제 정부는 조만간에 100만 명을 목표로 해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성형외과 한류 때문에 한국에 성형수술을 받으러 오는 환자가 굉장히 많다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국부 창출의 수단으로 삼아야 된다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대부분 오는 환자는 중국 환자이고 수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15,000명에서 1년에 한 2만 명 정도 수준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것이 과연 정부가 얘기하는 대로 그렇게 굉장히 외화벌이 수단으로 이것이 적절할까라는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또 다른 문제는 지금 현재 이렇게 경쟁이 굉장히 심화된 상태에서 질 관리가 되지 않는 상태로 서비스 공급이 계속 이루어지면 이와 관련된 피해를 본 외국인 환자들도 생길 수 있고요. 그로 인한 이제 나쁜 이제 소문들이나 이런 것들이 퍼지면 사실은 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그런 효과도 거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어떤 무역 장벽이나 이런 측면이 있긴 있지만 최근에 이제 중국의 공영방송에서 한국 성형외과의 문제점들을 이런저런 르포 기사로 만들어서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한국으로 가지 말고 중국에서 성형해라 이런 의미이긴 하지만 중국 의사들도 이제 기술이 많이 발달됐다. 중국에서 해라 이런 의미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런 식으로 이제 텔레비전 방송들이 르포를 만들 수 있게 하는 배경이나 근거가 있는 것이죠. 한국에서 그만큼 이제 미용 성형 수술 서비스가 질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이제 방송들이 나갈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료관광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이런 미용 성형 시술의 경쟁을 더 부추기는 것들은 좀 중단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 경쟁 자체를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이 세워져야지 경쟁을 더욱 극화시켜서 그 안에서 살 놈은 살고 죽을 놈은 죽게 그렇게 하겠다라는 방식으로 하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가서 결코 질 높은 성형외과 의원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편법과 탈법으로 사실 비용 절감에 매달리는 그러한 성형외과 의원들만이 남게 돼서 전반적인 시장이 왜곡되는 그런 현상으로밖에 나타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경쟁을 그럼 완화시키기 위한, 저는 그래서 주요한 정책 방향 경쟁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부나 사회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인데요. 그러면 그러한 큰 방향에서 구체적으로는 어떠한 정책 과제들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인가를 보면, 첫 번째는 그 정책과의 방향은 하나는 일반적인 의료 정책의 측면이 있고요. 하나는 아까 얘기했지만 공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한 어떤 시장 정책의 측면이 있습니다. 시장 정책은 뭐 보건복지부 영역은 아니고 뭐 공정거래위원회나 이런 데 영역일 것 같기는 한데 오늘 공정거래위원회나 여기 나오지는 않으셨으니까 일단은 발표는 할 것인데요. 근데 일반적으로 의료 정책 측면에서도 이런 경쟁을 완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부분 얘기를 안 했네요. 이런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험한 의료정책 측면에서 볼 때 이렇게 부작용이 발생하고 위험한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크게 이제 한 4가지 영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술을 안 해야 되는 사람인데 하는 경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모든 수술은 다 어느 정도의 부작용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은 수술 자체의 위험도 있지만 수술하려면 이제 마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취 자체가 또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마취 기술이나 뭐 수술 기술, 합병증 관리 기술들이 굉장히 발달해서 이러한 부작용들이 많이 준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수술에는 부작용의 위험이 따르고 그것은 뭐 인력으로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의학 교과서에도 다 몇 %는 부작용이 생긴다라고 나와 있고 그래서 수술 동의서 받을 때도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의사들이 왜 수술 동의서 받을 때 맨날 겁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위험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설명하고 수술 동의서를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수술은 의학적으로 봤을 때 필요 없는 수술은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 모든 수술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수술을 해서 위험을 이렇게 환자가 부담하게 하는 것은 의료윤리에 맞지 않는 것이죠. 의료윤리의 가장 큰 프레임 중에 하나는 영어로 do not harm이라고 아무리 좋은 거라도 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절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건 생명과 건강이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의료윤리의 가장 큰 뼈대 중에 하나는 아무리 효용이 있고 좋은 뭐 기술이고 서비스더라도 해가 되는 것은 하지 마라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 안 해도 되는 환자를 수술을 해가지고 나타나는 문제는 사실 굉장히 큰 문제인데 다른 수술하고 다르게 미용 성형 수술은 안 해도 되는 환자가 그걸 이제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 기준을 미용 성형 같은 경우에 나눌 수 있느냐라는 또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이제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 환자들이 성형 수술을 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책 방향에서 분명히 이제 그런 것들을 고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과제가 도출이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술을 하는 의료인의 자질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적절히 훈련을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적절한 기술을 갖추지 못한 의료인들이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그 의료인이 아니라 비의료인들을 요즘 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수술 과정에서 명백한 어떠한 실수로 과실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건 뭐 명백하게 의료 사고고 그것은 뭐 형사법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되어야 되고요. 세 번째 영역은 질 관리가 잘 안 돼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 과정, 그 다음에 수술 이후에 회복 과정, 그 다음에 합병증이나 후유증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절한 질을 유지한 상태로 수술이 이루어져야지 부작용이나 위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수술 과정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제대로 됐는데 우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나 이런 것들은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늘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그럼 대처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 가령 이제 뭐 마취제의 거부 반응을 가지는 환자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데요. 있습니다. 체질 자체가 마취제를 투여했을 경우에 굉장히 알러지 반응 비슷한 것들이 나타나면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그런 이제 반응들이 나타날 수 있고 그건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사들도 어떻게 예방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호흡이 문제가 되고 관련된 이제 신체 징후가 나빠졌을 때 그와 관련된 응급한 처치들을 그럼 과연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상황에서가 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전에 이제 국회에서 성형외과 의원에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발표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개선돼야 할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 의료적인 측면에서 위험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 적절한 대책이나 접근이 나와야 됩니다. 필요 없는 수술을 하지 않도록 하고 두 번째, 적절한 의료 기술을 가진 의료인들이 하게 해야 되고 질 관리가 된 상태에서 우수한 질의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우발적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의료기관들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네 가지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첫 번째는 기존 의료법을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한 감시 단속이 필요합니다. 기존 의료법을 지키지 않는 부분의 감시 단속이라고 하면 지금 비의료인들이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수술 동의서를 받거나 수술과 관련된 여러 가지 판촉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명백히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비의료인의 수술은 명백히 의료법 위반이고요. 면허받지 않은 사람의 수술이 명백히 의료법 위반이고요. 가끔 그래서 이거 단속한 사례들이 언론에 나오죠. 근데 아직까지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이제 더 큰 문제는 이른바 이제 상담실장 내지는 코디네이터가 수술 동의서를 받는 것입니다. 상담실장은 의료에 대한 의학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죠. 물론 뭐 이런 수술을 하면 얼마나 예뻐지고 이 수술을 하면 이 수술은 얼마고 이런 것들을 환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의학적인 정보가 있어서 가장 수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걸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입니다. 그런 것들은 그들이 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겠죠. 왜냐? 수술 부작용을 너무 강조해서 얘기하다 보면 환자들이 안 한다고 하면 안 되니까. 당연히 상담실장의 역할은 어떻게든지 환자가 성형수술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고 그것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든지 하게 만들 것이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들이 과연 이런 수술의 그 문지기 역할을 하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당연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 부분의 실태 파악이나 단속 이런 것들이 사실 좀 필요한 부분이죠.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뭐 법학자나 뭐 변호사나 하여튼 법을 다루는 사람이 아니어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이게 의료법 위반이냐 상담실장이 이렇게 상담해서 수술 동의서까지 받는 부분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명백히 이거는 왜냐하면 수술에 대한 이런 설명을 하고 할 의무는 의료인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상담실장이 한다면 명백히 이것도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수술하는 의사들의 자격 관리가 또 필요합니다. 수술하는 의사들의 자격 관리는 경쟁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향에서도 필요한데요. 지금처럼 아무나 사실은 조금 트레이닝을 받아서 미용 성형 수술을 할 수 있는 체계로 가면 이 안에 공급되는 서비스가 너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성형 수술을 할 수 있는 의료인의 자격, 의사들의 자격들을 그래서 조금 엄격하게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이것은 정부가 하기보다는 어떤 의사회 차원에서나 의사협회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이거 자가규제 하나의 방향이거든요. 내부적인 자가규제. 그래서 명확하게 그런 것들을 재교육을 받고 그런 것들 트레이닝을 제대로 받은 그런 의사들만이 이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도 의료인들의 그런 어떤 자질과 관련된 문제점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향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성형외과 의사에서 발표를 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 의료인들의 자가 규제가 얼마나 효과를 발휘하겠느냐 이런 데 의문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긴 하죠. 시장의 압력이 너무 세면 그 자가 규제라는 것들이 사실은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이 적기 때문에 분명히 한계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비스 공급 자체를 좀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검토해 볼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필요 없는 환자의 수술을 줄이기 위해서 수술 과정을 조금 복잡하고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수기 과정을 거치는 환자의 수기 과정을 거쳐서 수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인데요. 이것은 실제로 굉장히 비현실적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실제로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사실은 그 미용 성형뿐만 아니라 한국의 일반적으로 비만 클리닉이나 이런 데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문제이긴 한데 이 의료법상 신의료 기술도 아니고 건강보험법상 그 보험 급여 영역이나 법정 비급여도 아닌 온갖 흔하게 시쳇말로 야매 의료 행위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줄기세포 시술 이런 것 대표적입니다. 사실 그 효과도 검증 안 되고 안전성도 검증 안 된 게 시장에서 되게 횡행하고 있고 비만 클리닉에 가면 그건 굉장히 더 그런 것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성형 수술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수술 자체는 그렇지만 수술 이후에 아니면 수술 전에 이상한 이름을 붙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주사들이 있습니다. 무슨 신데렐라 주사니, 무슨 비욘세 주사니,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효과가 안전성이 입증된 상태로 쓰이고 있느냐라는 측면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실 정부의 개입이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공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한 정책 과제인데요. 공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환자들의 정보 비대칭성이 해결돼야 됩니다. 공정한 시장의 전제 조건은 상품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똑똑한 소비자로서 역할을 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정보를 검토해서 상대적으로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 서비스를 선택한다라는 전제가 있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의료 영역에 그것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굳이 이 미용 성형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좀 적용시키려고 한다면 이 미용 성형 수술 그 시장 그 서비스 질을 나름 나타낼 수 있는 여러 정보들을 좀 제3의 기관이라든지 사실 의료기관은 지금 평가하고 인증하는 의료기관 평가 인증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근데 주로 종합병원들이나 아니면 요양병원들, 치과병원 최근에는 근데 정신과 의원까지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체계를 갖췄는지를 평가하고 그 평가에서 가이드라인을 넘은 그런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인증 마크를 주는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이런 성형수술에 관련된 건 아니지만 전반적인 의료기관의 질과 관련된 정보를 최대한 오픈하려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성형외과 의원들의 그런 어떤 질 지표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공개하게 하고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 된 그런 성형외과 의원 인증하는 형태로 간다든지 하나의 사례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여하간에 하여튼 그 성형외과 의원의 질과 관련된 지표를 소비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작업을 만들어주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광고 문제인데요. 공정한 시장이 되기 위해서 이
불법 의료 광고가 단속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과당 광고, 또 과장 광고, 그리고 의료적으로 뭐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이런 광고들이 규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의료 광고 규제, 의료법상에 있는 법안으로는 그것을 규제하기 구멍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토론 시간에 더 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시겠지만 그런 구멍들을 조금 메울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가격 덤핑,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공정거래가 되지 않는 거죠. 가격 덤핑이나 뭐 담합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은 요번에 성형외과 의사에서 발표했는데 슈도 뭐 닥터입니까? 원래 섀도우 그림자, 그러니까 원래 의사가 아니라 다른 마취되어 있는 동안에 다른 의사가 들어와서 수술을 했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것들은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는 힘들고요. 의사가 한 이상은. 근데 이거는 공정거래 위반이죠. 계약 위반이죠. 민법상 상거래상의 계약 위반이죠. 그 의사가 하기로 한 건데 딴 사람이 한. 이런 식의 행위가 지금 많이 있다는 거는 사실 이런 공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한 뭐 표준 약관이라든지 표준 거래 계약서라든지 아니면은 뭐 가격 가이드라인, 지금 덤핑 문제가 되게 심하거든요. 덤핑이 되기 시작하면 성형외과 의사들이 이 질을 높이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경쟁에 자연스럽게 빠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성형외과 의사회가 발표한 대로 질 낮은 인력을 쓴다든지 저질의 재료를 사용한다든지, 환자는 누워서 마취돼 있으니까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행위들이 사실은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표준적인 시장 규칙들, 이런 것들을 마련해 나가는 것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약간 여유를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과도하게 발제가 불가피한 측면이 좀 있고요. 발제자께서 사실은 이제 전제 조건을 크게 얘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성형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거 아니다. 인정하자. 그것이 어떤 성형이건 일단 인정하고 필요한 서비스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관리가 되지 않는 것. 그리고 이것이 의료 서비스이면서 동시에 상품이라고 하는 이런 이중적 가치가 내재되어 있는 것. 여기서 이 공정한 시장에서의 원리가 작동하는가라고 하는 큰 전제 조건 속에서 다양한 문제 제기와 또 그에 상응하는 나름대로 발제자 나름대로의 정책 대안까지를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토론을 발제자부터 원래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일단 지정 토론을 먼저 다 듣고요. 플로어 토론까지 합쳐서 좀 상호 토론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간 관리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주신 순서대로 일단 그 여성 민우회의 여성